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영업이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어떤 건가요?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잠정 실적을 보면서 과연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못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출을 본다 그러면요, 지금 79조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17% 이제 상승한 매출 기록입니다. 이게 역대 최대거든요. 매출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9조 1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274%나 오른 거고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9조 한 1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분기마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한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인데 워낙 작년에 안 좋았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10조 원을 넘겼죠. 그다음에 좋아질 분위기였다가 다시 이제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의 전망치는 그래도 10조 원은 넘길 거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게 된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의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재고가 좀 증가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나와줬고요. 두 번째는 HBM에 대한 사실상 기대 심리가 좀 꺾였다라는 거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DS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성과급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진한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 사업의 수장인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 사과 메시지까지 냈어요. 이렇게 사과를 직접 하는 거는 좀 못 본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죠. 이게 이례적이죠. 사실 경영진이 사실상 이렇게 사과 멘트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우려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지금 빠진 상태다 보니까 뭐 주주들의 항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외국인들에 대해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있거든요. 성장 동력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연현 이제는 디바이스 DS 솔루션 부분에 이제는 부분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성과로 기술력, 경쟁력 회사 앞날에 걱정 끼쳐들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가 하락의 경쟁력 약화까지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이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라 보시면 되겠고 진짜 외국인들이요. 너무해도 너무하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9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일로 보면 20일 순매도예요. 한 번도 순매수를 한 적이 없어요. 9월 3일부터. 연속 20일. 예, 연속 20일입니다. 연속 20일 계속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가 좋을 리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 뜻은 뭘까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영진이 목소리를 냈다. 우려스러울 부분이 아니다. 더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160조 감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 사실 영향력이 크고 삼성전자가 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중요하느냐? 우리나라의 시총 20%를 담당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지면 코스피는 빠져요.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제는 해결책으로 제시했고요. 또한 경직된 조직 문화를 좀 바꿔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기 극복 방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럼 4분기 삼성전자는 좀 믿어봐도 될까요? 이게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약간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4분기잖아요. 그러면 D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거시 반도체도 중요하고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중요한데 일단 D램의 수요의 40%를 이제는 차지하는 게 스마트폰과 PC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언제 PC를 교체해야 합니까? 보통 새학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봄에 대해 바꾸는데 겨울은 사실상 이제는 IT 쪽으로 보면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지가 않아요, 4분기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만약에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교체 수기가 아니다 보니까 뭐 디램이 나갈 이유가 없죠. 수출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좀 미지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좀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야, 빠져도 너무 빠졌으니까 이거 너무 과매도 상태 아니냐, 너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매도를 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약간 희망적인 또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HBM 때문에 사실상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품질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언제 통과되냐 이거죠. 근데 이 악재 이미 반영됐다 주가에. 그러니까 너무 과매도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HBM이 이제 시작인데 네. AI 시대가 이제 시작인데 이거 너무 앞서 나가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시장은 이제 더 커진다. 거기에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러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만 본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여전히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중동 지역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전쟁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도 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당분간은 유가 불확실성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외 변수는요,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 뭐 미사일을 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란에 대해서 석유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포격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네. 뭐 국제 유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국제 유가가 그런 우려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뛰고 있는데, 실제 이제 브렌트유가 이제 국제 시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80, 배럴당 $8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그래프 보이시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유도 지금 보면 $77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란의 그 원유 시설을 소규모라도 만약에 포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끔찍하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향배는 사실 지금 중동 전쟁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뉴스에서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쏴서 이란의 그 뭐 석유 시설에 대한 포격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다. 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 오르면 또 우리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이제 뉴욕 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서 뭐 지난밤 다우지수가 0.04% 내렸, 0.94% 내렸고요. S&P 500 지수가 0.96%, 나스닥이 1.18%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3대 지수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근에 유가 상승세가 과하다는 반응도 있어요. 지금 여전히 석유 수요도 약한 상황이고, 네. 또 정말 만약에 이란 석유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어도 네. 오펙 중심으로 추가 생산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냐, 너무 과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오르는 게, 왜냐하면 하룻밤 일어났더니 5%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고, 만약에 사실상 뭐 오펙 말씀하신 것처럼 오펙이라든 오펙 플러스에서 충분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란에 문제가 생겨도 충분한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는 부양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 중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기름 엄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또 기름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유가의 방향성은 역시나 미지수다. 그래서 일각의 목소리도 있고 저런 목소리가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전쟁이 심화되느냐 안 심화되느냐, 거기에 이제 향배가 달려 있고 중국의 수요 이런 것들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지금 같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유지한다면 좀 경제 정책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잘 잡힌 상태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9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본다 그러면은 1.6% 이제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좀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근데 왜 오르느냐? 지금 추세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전쟁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게
게 지금 이란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일단 그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 쪽으로 정말로 석유 시설에 대한 위협을 가하느냐부터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좁은 해협이 있는데 네. 이란이 만약에 거기를 봉쇄한다 그러면 뭐 일각의 보고서에 의하면 외신 보고서에 따르면은 $200 배럴당 $200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지금이 이제 브렌트유가 이제 $80 선인데 거의 몇 배가 오르는 겁니까?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유가는 치솟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기름 안 들어가는 공산품은 없거든요. 예. 당연히 모든 게 다 기름이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를 우리나라에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물가가 높아져요. 지금 금리 인하를 막 하려고 하는데 물가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지금 1.6% 소비자 상승률을 나왔지만 만약에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할 때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할 시간을 좀 더 뒤로 미룰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의 유가의 향배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유가다. 중동 정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게 과연 이제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의미는 금리 인하한다.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반적인 지배적인 시각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유가가 지금 향배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일각에서는 또 그럽니다. 좀 더 한 달 더 지켜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정말 내수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조금 더 고난의 길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10월 금통위에서 열리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장에선 그렇습니다.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로 지금 이제 시장에선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의 향배가 변수가 남아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미국에서는 이제 빅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의 격차가 1.5%포인트 정도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번 0.25%포인트 정도 이제는 좀 내릴 어떤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이제 유연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의 타이밍은 분명히 맞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내수가 안 좋고 서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저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실제로 인하가 될지 조금 네.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한국 소비자만 차별하는 정책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가 되지 않고 또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할인 요금제를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 서럽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한국이 봉인가요? 정말로. 예. 외국 OTT는 뭡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OTT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차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약관을 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가 안 되고요. 유튜브는 요금제를 차별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OTT 서비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소비자원에서 서베이 조사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상담센터 신청 접수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예.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약 해지라든지 위약금 분쟁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47%가 응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당 요금이라든지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이게 한 28.9%로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원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OTT와 소비자 간의 이제 분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사실상 우리한테 불리한 약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해지가 안 됩니다. 그 뜻은 뭐냐? 내가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한 달 다음 결제일까지 쭉 가야 됩니다.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다음 결제일까지 쭉 가다가 그때 가서 끝나거든요. 11월께 해지가 네, 되는 그때 가서. 또 재밌는 거 나와요, 그러면. 그렇으니까요. 맞아요. 재밌는 영화 나오면 해지는 못해요. 그거 보느라고 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중도 해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차별 요금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태에 나오고 있지만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 요금제도 있고요. 학생 멤버십 할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한국은 프리미어 단일 요금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차별 정책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계정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정을 공유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차별 정책을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업자들이 따로 발표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따로 뭐 발표하거나 왜 차별 정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역시나 수익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서베이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OTT 서비스를 몇 개 이용하느냐라고 소비자원에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평균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입니다. 돈을 내고 쓰는데 그래서 얼마 정도 쓰고 있느냐? 2만 한 348원 정도를 이제는 지불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거든요. 한 달 평균. 그렇죠. 한 달 네. 평균이죠. 그래서 또 응답자의 68%가 비싸다라고 느낍니다. 정말 사실상 한 2만 원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고정비용이잖아요. 맞아요. 예. 또 1년이 되면 또 쌓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TT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 플랫폼 OTT 서비스 쪽으로 약관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도해지권 보장하라. 그다음에 할인 요금제를 외국과 똑같이 도입을 해서 국내 소비자들도 동일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동일한 선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OTT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약관 개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네. 권고사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이런 권고 조치만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뭐 효력이 있는 건지. 사실 권고 조치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민간 플랫폼 서비스다 보니까 요금제에 대해서 국가가 내놔라 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소비자원에서 권고사항을 내리고요. 근데 그 권고사항이 뭐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그러니까요. 사실상의 이제 압력으로서의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OTT 서비스가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대치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약관 수정이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 수정이 일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